예, 안녕하세요. 정영대 안사입니다. 이번 주에 그 2차 시험이 있었죠. 2021년 관세평가 시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받아보고 좀 분석을 했습니다. 오늘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번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뭐 어떻게 보는 게 더 좋았을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이랑 또 내년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제일 먼저 올해 그 관세평가 시험을 이제 관통하는 딱 한 가지 말이 있다면 난이도가 낮아졌다.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일 것 같아요. 제가 난이도를 좀 이렇게 높다 낮다를 구분하는 기준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같은 주제라고 할지라도 이제 얼마나 깊이 있게 물어봤느냐. 이제 표면적인 뭐 법령과 관련된 거 물어보면 좀 쉬운 문제라고 보여지고 그 개념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응용 사례까지 물어보면 난이도가 높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깊이면에서도 굉장히 좀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난이도를 결정하는 유형은 좀 넓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중요한 주제에서 나오면 이제 당연히 모두가 예측 가능하니까 쉬운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뭐 구석에서 뭐 출제되는 문제들은 좀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번 2021년도 관세평가 기출문제는 이 깊이면에서나 넓이면에서나 상당히 난이도가 쉽게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먼저 이 깊이랑 관련돼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면 이 깊이는 사실 이제 암기형 다시 말해서 이제 단순하게 법령을 쓰도록 하는 문제 제가 좀 쉬운 문제로 보고 있는데 그런 문제 비중이 이거 좀 재밌는 숫자인데 18년도, 19년도에는 뭐 12%, 15%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0년도에 좀 급격한 트렌드 변화가 있어서 35% 정도까지 올라갔고 올해 같은 경우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90%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사실 2021년도 시험은 거의 이제 관세 평가의 특성을 좌우하는 이런 이제 사례형 비중이 굉장히 높고 암기형 비중이 낮은 이게 관세 평가의 특징이었다면 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른 시험이랑 다른 과목이랑 굉장히 유사하게 암기형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시험이다. 이렇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출제 범위 주제랑 관련해서도 1방법 비중이 압도적으로 2방법부터 6방법까지보다도 한 90% 정도나 훨씬 높게 출제되는 좀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이 넓이 면에서나 그리고 또 깊이 면에서 올해 그 관세평가 시험이 상당히 좀 난이도가 낮았다 이런 분석을 하는데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될 게 중요한데 난이도가 낮아졌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아지진 않습니다. 어차피 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물론 뭐 절대평가처럼 해서 고득점이 많이 나오면 합격자 수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긴 하지만 적어도 이제 상대평가 그래도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으니까 상대평가 관점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높아지는 시험은 아니다.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다음에도 어떤 스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도 특히 굉장히 난이도가 낮았던 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해에 이제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내가 관세평가 판단 다 맞췄는데 꽈락이 나왔습니다. 관세평가 판단 다 맞췄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습니다.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해 특징이 뭐였냐면 대부분 판단을 틀린 사람이 오히려 없었던 해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판단은 다 맞췄고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판단은 다 맞췄고 그 다음부터 싸움은 사실은 이제 얼마나 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썼느냐 내지는 법조문을 더 정확하게 썼느냐 거기에서 판가름이 났던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이제 비슷한 양상일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관세 평가에서 이제 요구하는 능력은 크게 보면 요 네 가지가 있어요. 제일 첫 번째는 쟁점을 파악하는 거, 그리고 그 쟁점에 대해서 파악한 그 쟁점을 판단하는 거, 그리고 그 판단 근거를 작성하는 거,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암기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쟁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오히려 난이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암기라든지 판단 근거가 굉장히
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올해 시험은 단언컨대 난이도가 월등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 판단 근거 작성이 올해 관세평가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물론 이런 트렌드는 내년에도 뭐 정도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상당 부분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내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요쪽 줄, 그 암기라든지 판단 근거 요쪽에 좀 중요하게 치중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시험을 보면서 시험지를 보면서 이제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올해 시험은 참 시간 배분이 중요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말씀이 이제 시간 배분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내가 아는 게 나왔다고 해서 뭐 무한정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모른다고 해서 그냥 확 포기해버리든지 그러면 사실 그 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이 총점 극대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고득점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좀 황당한 정도의 시간 배분이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어요. 특히 문제 2번에 관련돼서 좀 제가 보면 사실 6방법에 대한 신축적 해석 이런 문제들은 뭐 10점짜리나 15점이나 뭐 20점 정도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배점이 3점이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이 신축적 해석에 대해서 쓸 게 너무너무 많았을 텐데 3점 배점이라고 하니까 뭐 페이지로 보면 한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일 것 같아요. 그 정도 분량에다 6방법 신축 적용을 빨리 쓰고 넘어갔어야 다른 문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펜을 오래 잡고 있었으면 오히려 총점 극대화 측면에서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. 문제 2의 물음 2 같은 경우에 중고물품 그다음에 보세구에서 거래되는 석유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각각 출제가 됐는데 총점이 3점이었어요. 그 얘기는 이제 각각 1.5점, 1.5점 정도인데 이것도 다 아시다시피 10점 정도의 문제 답안을 쓸 수 있는 문제인데 1.5점 배점이라고 하는 뭐 좀 다소 황당한 배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사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탓할 건 아닌 것 같고 그 상황에 맞게 빨리 1.5점이라고 했으면 시험장에서 1.5점 분량에 맞는 답안으로 빨리 쓰고 넘어가야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시간을 많이 확보가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또 3번 같은 경우 임차 수입 물품 뭐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문제이긴 한데 4점 배점 이것도 충분히 10점 이상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인데 4점 배점으로 이제 넣어놓다 보니까 아마도 이 문제에서도 시간 배분 문제 충분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6번 같은 경우도 공제 요소 4가지 쓰는데 4점 배점밖에 안 줬다. 이것 뭐 10점 이상 뭐 50점짜리도 가능한 문제인데 4점 배점, 연불이자 공제 요소 3점, 통화, 과세환율 합쳐서 3점 뭐 이렇게 했으니까 사실 쓸 게 너무너무 많았지만 시간 배분 그다음에 점수 배분을 위해서는 훨씬 줄여서 쓰고 넘어갔어야지만 다른 문제에서도 충분히 시간 부족하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이제 사실 제가 문제를 뭐 하나씩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너무 이제 기본형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제가 이제 법령에 있는 문제, 그 다음에 협정 베이스로 한 문제, 그 다음에 사례형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석을 좀 해봤더니 법령 관련된 문제가 77점이나 됐었고 그중에서 이 협정 관련된 문제가 13점, 그 다음에 사례 관련된 게 10점 이렇게 있었습니다. 특히 이 협정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로 문제 4번이 출제가 됐었는데 문제 4번 그 사례연구 8.2에 있는 마스터 CD를 제공을 해서 그 마스터 CD를 가지고 만들어진 물품 수입했을 때 관세평가 어떻게 하냐 이 사례연구 8.2에서 이제 많이 다뤘었던 문제인데 거의 유사하게 출제를 했습니다. 약간의 변형 뭐 마스터 테이블 마스터 CD로 바꿨다든지 뭐 이 정도 변형만 있었을 뿐 거의 이제 비슷한 출제를 했는데 이 사례연구 8.2의 핵심은 그거였죠. 명목상 권리 사용료이지만 실질이 생산 지원으로 봐서 이 명목상 권리 사용료가 아닌 실질에 따라서 이 생산 지원 비용으로 과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었던 이런 실질 과세 원칙 이런 것들 논거로 써줬으면 굉장히 좋은 답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수험생들한테 생소하진 않았을 것이 2015년도에 이미 50점짜리 문제로 이 문제가 기출이 됐었어요. 그러니까
이번에는 10점짜리 문제로 출제를 했지만 2015년도에 사례연구 8.1을 모티브로 그때도 거의 똑같이 냈죠. 거의 똑같이 2015년도에는 50점짜리 한번 출제가 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도 수험생들이 생소한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렇게 권리 사용료 문제에서도 권리 사용료를 좀 유도를 했거든요. 이 권리 사용료라고 이제 세놓고 실질적으로는 생산 지원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틀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여서 이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수험생들이 좀 이렇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이 됐지만 어느 정도 기출을 공부하신 분들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4번 문제에서 당황할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올해 이제 기출 트렌드 중에 이제 좀 중요한 트렌드 하나가 이 개정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출제를 했습니다. 이 개정사항은 사실 이제 관세 평가가 많은 개정이 거의 없는데 올해 초에 그 관세 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가 개정이 됐습니다. 상당히 많은 양이 개정이 됐고 그래서 모의고사 중간에 제가 시간을 내 가지고 개정 특강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올해 시험은 이 개정 사항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특히 이 문제 2번에 있었던 중고물품과 관련된 거 보세구역에서 거래되는 석유 제품 이거 올해 이번에 새로 신설된 규정이고 임차 수입 물품도 상당히 많은 그 개정이 있었는데 이런 규정들이 기존에는 다 고시에 있었다가 이번에 시행 규칙으로 상향 입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상향 입법된 세 가지 토픽 그대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저랑 개정 특강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권리 사용료 안분 산식이랑 관련해서 제가 그 일본 회사 대법원 판례를 우리 고시랑 우리 법령에서 반영을 해서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그 밖에 사업과 관련된 활동 대가가 포함된 로열티를 계산할 때 우리 기본 안분식 있었죠. 그 조정액에다 안분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총지급 로열티부터 공제하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대법원 판례에서 인용이 됐었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 법령에 반영이 돼서 고시가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된 내용 묻는 문제 뭐 제가 1순위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출제가 또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그 올해 개정사항 중에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뭐 아마도 마지막까지도 제일 중요한 개정사항이 판매 그리고 수출 판매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렸었는데 사실 그거랑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이게 이 보세구역에서 반입된 문제와 반입된 물품에 대한 관세 평가 문제인데 사실 이 보세구역에 반입돼서 보세구역에서 BR 양수도 방식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 평가는 뭐 물품에 대한 국제적 이동을 전제로 하는 이 수출 판매의 정의로부터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출제가 됐습니다. 사실 몇 번 출제가 돼서 이 문제 뭐 여전히 낯설지는 않았을 텐데 이 문제에서 제일 포인트는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을 것 같아요. 이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이 수입자가 부도가 난 겁니다. 수입자가 부도가 나서 이 수입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수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된 거고 그런데 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가 사실 관세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문제에서 제시된 케이스는 LC 거래를 했기 때문에 LC의 개설은행에서 이 물품 대금을 지급한 상황이 됐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문제에서 수출 판매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, 한 가지 판단이 필요한데 이 판단의 핵심이 뭐냐면 보통은 우리가 관세평가에서는 구매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한 상황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 문제에서의 이 상황은 수입자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수입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 수입자의 이 개설은행에서 물품 대금을 지급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 개설은행의 대금 지급 역시 관세평가에서 말하는 실제 지급금액의 지급으로 볼 수 있겠느냐 이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? 일방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될 것이고 볼 수 없다면 일방적으로 쓸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될 텐데 제가 요거 고득점방 교재 32페이지에
있는 사례랑 사실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것도 조심한 판단이었는데 이 판단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실제 대금 지급을 구매자가 직접 하지 않고 LC 개설은행이 지급했다라고 할지라도 수출 판매가 성립한다. 그래서 당사자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으로 쓸 수 있는 거래이다. 이런 이제 판단을 한 케이스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좋은 논거는 사실 그런 논거들입니다. 그래서 이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진 않았지만 LC 대금을 개설은행 통해서 지급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수출 판매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이 문제랑 대비되는 약간 다른 케이스는 뭐였냐면 수입자가 부도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신용장도 안 썼기 때문에 물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여전히 판매자 소유로 들어온 상황이 된 거죠. 그래서 물품 대금 지급도 당연히 되지 않았을 것이고 자 그런 상황에서 관세 평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제 비슷한 유사한 케이스로 이제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적이 있는데 그때의 판단은 뭐였냐면 누구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방법 거래 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방법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최종 판단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문제랑은 좀 다른 상황이죠. 그래서 자, 이 문제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수험생들이 일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해외에서 최초 수입자가 거래한 가격 가지고 일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요거 관점으로 답안 많이 서술하셨을 것 같긴 한데 제일 더 중요한 논거는 구매자가 지급한 게 아니라 LC 개설은행이 지급한 경우에도 일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될 것 같습니다. 예, 이렇게 올해 2021년 관세평가 기출 해설을 좀 해드렸는데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다 썼으니까 좀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들이라고 한다면 올해 같은 트렌드가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들 위주로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내년 시험 준비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